안녕하세요. 한국윤유럽백 컨설팅의 구하원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후에 한 4시간 정도는 요 내재 배출량 관련해서 실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은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풀이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 문제 교재를 보시면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답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문제 푸는 시간을 드렸을 때 웬만하면 답을 곁눈질 하지 마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지 현업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렇게 고생해서 배우신 것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오늘 노트북을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사전에 엑셀을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네. 엑셀 배포가 됐는데 저는 사실 이번 시간 그 다음 시간 제가 2시간 하는데 그 2시간 동안은 사실 엑셀 배포해 드린 거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식을 내가 한번 손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고 손으로 만지시는 게 이해가 더 잘 되시거든요. 기억에도 오래 남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엑셀 파일을 열어가지고 사칙 연산을 쓰시거나 아니면 계산기 있잖아요. 컴퓨터나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제가 준비한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문제 푸는 시간을 계속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을 계속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3번째, 4번째 강의 사이에 쉬는 시간은 문제 푸는 시간이랑 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미리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 텐데요. 앞에서 배출량 산정하는 방법 공부 잘 하셨죠? 네. 장혜수 심사원님께서 이제 A부터 Z까지 설명을 다 해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경계 설정하는 문제도 바로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푸셨을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경계 설정하신 거에서 이제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하냐, 숫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문제를 푸실 겁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내재 배출량 산정인데요. 이 문제부터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요게 도시가스 고지서예요. LNG 고지서거든요. 요 고지서에 딱 몇 룸에 사용했느냐, 도시가스 사용량이 이번 달에 얼만큼 나왔느냐 라는 페이지만 제가 딱 떼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옆에 요 LNG에 대해서 배출 개수, 순 발열량, 밀도 이렇게 3가지 매개 변수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시고 이번 달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일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는 시간을 3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딱똑딱 하면서 한 문제당 시간을 한 3분에서 6분 정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3분 지났습니다. 문제 다 푸셨을까요? 문제 풀었다. 답의 유무랑 상관없이 일단 풀긴 했다. 풀긴 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몇 분 안 계시, 거의 안 계시네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답을 공개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풀었는데 똑같이 나왔다 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똑같이 나왔다. 똑같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첫 과목부터 부딪히셨을 것 같은데, 자 보실까요? 여기 이 고지서 내역에서 나는 사용량 룹에 요 값을 사용했다. 계실까요? 있으시죠? 네. 대부분 이런 고지서 그림을 드리면은 이번 달의 사용량은 여기 사용량 룹에라고 되어 있는 요거 수치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실 다 틀리라고 내드리는 거예요. 틀리셔야지 기억에 오래 남으시거든요. 요 문제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일부러 고지서 중에서 요렇게 생긴 고지서를 고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릴게, 이제 한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지역이나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업체, 삼천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K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공급업체마다 고지서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자가 여러 개라는 거는 고지서의 모양이 이제 공급자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삼천리 도시가스도 경기도권이랑
뭐 여기 남부 쪽이랑은 고지서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 루베 요거 하나만 보통 나와요. 그런데 한국의 도시가스 공급 업체가 한 13개에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딱 한 개 업체만 고지서를 발행할 때 요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량이랑 부가량이랑 차이가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는 거는 사용량이거든요. 사용량을 수집을 할 때 고지서나 뭐 영수증이나 인보이스나 이런 걸 기준으로 수집하는 이유는 이게 그 돈이 지불됐다 증빙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돈이 지불이 됐다라는 거는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는 뜻이에요. 돈이 금전이 오가는 거니까. 그래서 돈이 지불된 영수증이나 인보이스나 고지서에 발행되어 있는 숫자는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부과가 된 사용량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이런 고지서 기반으로 수집하는 게 가장 편하고 좋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돈이 지불이 됐다라는 게 신뢰도 높은 증빙 자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용량이라고 하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로 수집해야 되는 그 숫자도 돈이 부과가 된 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시가스 고지서 안에는 사용량만 있으니까 사실 그 사용량이 요금이 부과된 양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공급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만 사용량이랑 부가량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는 사용량이 있긴 있는데 측정한 값이 있는데 실제로 요금이 매겨져 있는 사용량은 사용량이 아니라 부가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고지를 한 고지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셔가지고 실무를 하실 때 고지서 안에 그냥 사용량만 있다 라고 하면 사용량 값을 쓰시면 되고, 사용량이랑 부가량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가량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 이 고지서에서 돈이 나간 측정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가량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요 부가량 루베에다가 배출 개수랑 열량 개수를 곱하면은 톤 CO2 이퀴밸런스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봤는데 여기 보시면 배출 개수랑 순발열량 단위를 보실까요? 줄 단위에 나오고 그 줄의 기가그램이니까 질량 단위죠. 그러니까 사용량이 질량 단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루베 단위죠. 그러면 부피를 질량 단위로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밀도 값을 드린 겁니다. 즉, 이 사용량 부가량이라고 하는 도시가스 루베에다가 밀도로 곱하셔서 질량 단위로 바꿔주시고 거기에 순발열량이랑 배출 개수를 곱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 이해가 되실까요? 앞으로 이렇게 생긴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현실에서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하실 때는 배출 개수나 순발열량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나 레귤레이션 부록을 보시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밀도에 대한 거는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EU ETS, EU CBM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잖아요. EU에서 만든 제도죠. 그러면은 그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이런 측정하는 기준 같은 것들도 다 EU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식 같은 경우도. 그래서 EU에서는 도시가스를 한국처럼 부피 단위가 아니라 질량 단위로 측정을 해요. 질량 단위로 측정해서 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EU에서 가이던스나 레귤레이션의 부록으로 나올 때 배출 개수나 순발열량을 고지를 해도 질량 단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계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데이터를 부피로 수집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밀도를 수집하셔서 부피를 질량 단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밀도는 어디서 구하나요?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EU CBM 레귤레이션에 나오는 게 아니라며요. 그럼 밀도는 어디서 구하실 수가 있냐면은 다시 도시가스 공급 업체로 가셔야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 업체에서 사실 매월 내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밀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 업체에서 공문이나 메일이나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월에 해당하는 밀도 데이터를 받으시면 됩니다. 요게 조금 번거로우시다 라고 하면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가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도시가스 공급 업체별 밀도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한국의 도시가스 공급 업체 모든 업체들의 월별 밀도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숫자 가지고 와서 쓰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는 이제 몸 푸는 문제였고 지금부터는 문제를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 전기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전에서 발행한 전력 고지서입니다. 전력 고지서의 요 숫자를 보시고 이번 달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시고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요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간을 2분만 드릴 거예요. 네, 2분 지났습니다. 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실게요. 계산을 했더니 일단 결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17톤이 나옵니다. 계산했더니 동일하게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요거는 쉬우시죠? 네, 요거는 쉬우실 겁니다. 요거 이제 앞이랑 다르게 이제 한전 고지서에는 도시가스처럼 그렇게 헷갈리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달 전기 사용량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배출 개수가 보시면 톤 CO2 per 메가와트 아워예요. 그리고 전기 사용량 단위도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그러면은 와트 아워에 대한 단위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고 그 다음에 킬로랑 메가에 대한 환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배출 개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서 도시가스 말씀을 드릴 때 도시가스의 배출 개수나 순발율량은 EU CBM에서 고지한 매개 변수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EU CBM 레귤레이션 부록이나 아니면 가이던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는 다릅니다. 전기는 EU CBM에서 고지한 거를 쓰시기보다는 한국에서 만든 한국의 국가전력 배출 개수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0.4517톤 CO2 per 메가와트 아워 같은 경우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국가전력 배출 개수를 개발해서 올해 3월에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신 점이 전력 배출 개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이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을 하면 매년 바뀌는 거냐? 그러면 매년 확인해서 해야 되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 국가 전력 배출 개수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5년 단위로 개발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나왔으니까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요 숫자를 계속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장에서 전기를 한전 전기도 쓰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또 그 태양광 발전한 양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한전에서 구매를 한 거는 30메가와트 아워고 태양광 발전기 통해 가지고 생산한 전력을 쓰는 거는 10메가와트 아워입니다. 그러면 이때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똑같은 문제 푸셨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쉬우시겠죠? 요것도 제가 2분 드리겠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이 문제 쉽다. 앞에 푼 거랑 똑같죠?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낼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똑같은 문제를 중복해서 내지 않겠죠? 그러면 이거는 앞이랑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뭔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답은 최종 결과값은 13.51톤 CO2 이큐밸런스입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 있으실까요? 이렇게 안 나오신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푸실 때 아마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똑같이 13.51이 안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셨냐면 한전에서 30메가와트 이제 고지서 활용해가지고 했고 배출개수 0.4517 앞에서 국가에서 만든 전력 배출개수 사용하라고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10메가와트 태양광은 신재생 에너지법이고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에 속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야. 그러니까 10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가 발생을 안 해. 그러면 30 곱하기 0.4517 해서 배출량이 나온다 라고 접근하셨을 거예요. 맞으시죠? 이렇게 계산하셨죠. 근데 요게 한국에서는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맞아요. 한국에서는 동일한 상황일 때 30 곱하기 0.4517로 계산을 하시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될 게 EU CBAM은 한국의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도시가스 때 길게 설명을 드린 게 요거예요. 도시가스 때도 그 배출계수나 순발열량이 한국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EU 현황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처럼 부피로 수집하면은 밀도로 곱해서 질량 단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EU CBAM은 제도가 한국의 현실에 맞춰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태양광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도 한국이랑 동일한 시선으로 본다라는 게 아닙니다. EU에서는 특히 이제 EU CBAM이 EU ETS의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한국은 이제 한정 구매량, 태양광 발전량 요거를 각각 분리를 해서 계산을 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는. 근데 EU에서는 개별 에너지 원일지라도 사업장에 들어온 토탈값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토탈값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 한국은 30 곱하기 0.4517 더하기 10 곱하기 0으로 해서 접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세요. 왜냐면 에너지 원에 따라서 다른 입장을 고려를 해주니까. 그런데 EU에서는 그러니까 한전에서 구매를 한 거 30이랑 태양광 발전 10인 거 알겠는데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토탈 전기 사용량 40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대한 배출 개수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EU CBAM의 논리예요. 이 말인즉슨 그러면 한전 3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10메가와트에 합친 40메가와트/아워에 대한 배출 개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랑 상황이 다른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배출 개수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거 쉽지. 평균 배출 개수 평균 배출 개수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0.4517 더하기 0 나누기 2 해서 하면은 얘가 평균이잖아. 요것도 한국에서는 일부 맞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맞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하실 때 평균이라는 단어는 앞에 가중평균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평균이랑 온실가스를 계산하실 때 평균은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계산하실 때 평균이라는 거는 가중평균이라는 거고 가중평균의 의미는 뭐냐면은 각 요소의 영향력이나 기여도를 고려해서 평균을 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죠 해가지고 0.4517 더하기 0 나누기 2 요거는 N빵, 우리가 흔히 N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산술평균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산술평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이라는 개념 여기에 이제 해놨는데요. 이 가중평균의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각 요소의 기여도나 영향력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0.4517이 30만큼의 영향 0이 10만큼의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고려를 해서 가중평균 배출 개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한전 전력 소비 30 곱하기 0.4517 더하기 태양광 발전 10메가와트에 태양광 발전 전력 배수 0 요거 나누기 40메가와트/아워로 들어가서 가중평균 전력 배출 개수 0.338775를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0.338775에다가 40메가와트/아워를 곱해서 그 다음에 메가와트/아워랑 킬로와트/아워의 단위까지 고려를 해서 13.51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가중평균에 대한 개념은 EU CBAM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산정할 때의 평균도 사실 가중평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랑 관련된 평균 하면은 요 가중평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쓸 때만 사용하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물 돌아가셔가지고 만약 우리 사업장에 요게 있다 라고 하시면은 요 가중평균 배출 개수를 꼭 떠올리셔가지고 적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전구물질 배출량 산정하는 거 요거 한 문제, 그 다음에 뒤에 제품당 배출량 산정하는 문제 있습니다. 4번하고 5번 문제가 있어요. 요 문제 두 개 다 같이 풀어보시는데 제가 4분 드리겠습니다. 4분 동안
4번이랑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하고 5번하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구물질에 대해서 앞에 오전에 배우셨죠? 전구물질 같은 경우는 전구물질의 구매처로부터 이 전구물질의 제품당 배출량 데이터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아마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구물질 공급업체한테 제품당 배출량 데이터를 받은 보고서가 여기 보시는 요 왼쪽에 이 그림인 거예요. 영문으로 된 걸 준 거죠. 그러면 전구물질의 투입량이 1800톤이다. 그럼 이 1800톤에 대해서 전구물질의 직접 제품당 배출량, 간접 제품당 배출량을 각각 곱하면은 이 전구물질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직접이랑 간접 제품당 배출량 수치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다이렉트라고 되어 있는 게 직접 제품당 배출량, 그리고 인다이렉트가 간접 제품당 배출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까지 딱딱 해드렸죠. 그리고 단위를 보셔도 톤 CO2 per 톤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구물질의 제품의 1톤당 직접 제품당 배출량이 1.86톤이 나온다. 이제 1톤당 간접 배출량은 0.25톤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구물질 직접 배출량이 1800톤에다가 1.86 곱해서 3348톤 나오고, 간접 배출량은 1800톤에다가 0.25 곱해가지고 450이 나온다. 요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는 푸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요 문제도 푸셨을까요? 이 문제는 앞에서 오전에 배우셨던 것에서 제품당 배출량을 도출하는 식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제품당 배출량이 원단위 값이잖아요. 그리고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만약에 전구물질이 있다고 하면 전구물질의 배출량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제품의 생산량으로 나눠주면은 제품당 배출량이 나옵니다. 요 개념을 오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보세요. A기업은 CBAM 제품이랑 CBAM 비대상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다. 아래 표를 확인해서 CBAM 대상 제품에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표를 한번 뜯어 보실게요. CBAM 대상 제품은 1700톤 만들어요. 1700톤 만들고 이거 만들 때 전구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물질 직접 배출량도 지금 구했고, 간접 배출량도 구해놨고, 생산 공정에 직접 배출량은 없어요. 0이고 생산 공정에 간접 배출량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봤더니 CBAM 비대상 제품의 생산량이 450톤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거는 CBAM 대상 제품의 CBAM 배출량인 거예요. 그러면 비대상 제품의 생산량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 수 있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해서 문제 푸는 시간을 한 30초만 드릴 수도 있거든요. 네.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요거 CBAM 비대상 제품의 생산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왜 있나요? 같이 쓴 거라고 지금 표에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드리는 의도가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CBAM 비대상 제품이랑 요 뭐 전구물질 배출량이나 생산공정 배출량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같이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쓴다라고 하면은 요 CBAM 비대상 제품이 사용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라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미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CBAM 비대상 제품의 생산량은 여기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아예 X를 치셔야 됩니다. 요거는 요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헷갈리셔라 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딱 없애버리고, 그럼 나머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개념대로만 접근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직접 배출량이 전구물질의 직접 배출량이랑 생산 공정에 대한 직접 배출량 0 두 개 더 하시고 생산량을 나눠주시고, 간접도 전구물질 간접 배출량, 생산 공정 간접 배출량 두 개 더해서 1700으로 나눠주시면은 이 업체 A 기업의 CBAM 대상 제품의 직접 간접 제품당 배출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6번. 제품 생산량을 결정해라.
요거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 요것도 오전에 생산량 데이터 결정하는 거 장혜순 심사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거 기억을 더듬어서 해보시면 되고, 7번 에너지 사용량 할당,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5번 문제 설명하면서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6번하고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시간을 요것도 4분 드리겠습니다. 4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4분이 다 흘러갔어요. 이제 푸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고 싶지만은 뒤에 또 굉장히 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랑 같이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귀찮게 질문을 여러 번 하거나 이거 지금 답하셔야 된다라고 하거나 말꼬리를 늘어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들은 뒤에 나오는 문제들한테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고 일부러 저렇게 이렇게 길게 말을 하는 거는 분명히 뒤에다가 어디다가 뭘 써먹으라는 뜻이다 라고 의심을 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와셔 CN코드로 7318입니다. 요 기업에서는 와셔 CN코드 7318 제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거를 EU에도 수출하고 미국에도 수출하고 일부는 한국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미처 팔지 못하는 재고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CBAM 대상 제품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고 대상 기간이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CBAM 대상 제품 와셔의 생산량을 구해봐라 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24년도에 와셔를 판매를 못해서 저장고 창고에 남아있는 게 17톤인 거예요. 그리고 EU에는 350톤을 수출했고 미국에는 200톤을 수출했고 한국에는 150톤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와셔의 2024년도 총 생산량이 얼마일까요? 와셔의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총 생산량이 얼마냐라는 게 문제예요. 자, 답을 보시면은 EU 수출량, 미국 수출량, 한국 판매량, 그리고 24년도 재고량까지 다 합쳐라. 그래서 717톤이 총 생산량이 됩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총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제품이 해당 연도에 만들어진 전체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배우셨겠지만 이 생산량에서는 시장에 판매 가능한 그 제품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 시장에 판매할 가치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불량품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철스크랩 같은 거, 폐기량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 판매 가능한 양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실제로 시장에 내다 판 양도 되고 팔 수 있는 건데 미처 다 못 판 재고량도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푸실 때 미판매량 24년도의 재고량 숫자를 드리면서 얘가 포함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이 문제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장에 가시면은 데이터 관리하는 게 사업장마다 좀 다르세요. 어떤 게 다르냐면 이 재고량을 올해 발생한 재고량을 올해 생산 실적에 포함하는 사업장도 있고 내년으로 넘기는 곳도 있어요. 요거는 사업장에서 데이터 관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고를 실적에 포함시키는 기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재고량을 무조건 올해 실적에 반영하는 게 참이 아니라 사업장에서는 매년 올해 생산한 실적 중에서 재고량은 차년도로 넘기는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리 중이면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담당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 이게 단년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매년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 이력이 해가 거듭돼서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누적 데이터가 없이 혹은 중복 데이터가 없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실적 기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어디다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우리 사업장은 데이터 관리하는 기준이
올해 발생한 재고량은 올해 생산 실적에 포함을 한다. 또는 차년도 생산 실적으로 포함을 한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에너지 사용량 할당입니다. 이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는데요. B기업은 철강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이후 수입업자로부터 이후 수출 제품 72123의 제품당 배출량 제출을 요청받았다. 취합한 상세 데이터가 아래 표와 같다. 이때 72123 제품의 배출량을 구해라. 아래 표의 에너지 사용량은 CBAM 대상 제품 기준의 데이터 할당이 완료된 값이다. 요 괄호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아래 표의 에너지 사용량은 CBM 대상 제품 기준 데이터 할당이 완료된 값이다. 요 괄호 안에 있는 요거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데이터 할당 배우셨죠? 아래 표의 에너지 사용량은 CBM 대상 제품 기준 데이터 할당이 완료된 값이다. 데이터 할당이 뭐죠?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데이터 할당이 뭐냐면은 실제로 공장에 그 실무 돌아가는 걸 파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공장에서 생산 라인이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예요. 라인이 여러 개고 그리고 라인마다 제품을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라인마다 제품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많게는 100개, 몇백 개를 만드는 라인도 있어요. 거기다가 라인이랑 교차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장에 생산 라인이 3개예요. 생산 라인이고 3개고 각 라인별로 제품을 한 개씩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라인도 3개, 라인별로 나온 제품도 개별적으로 3개 해서 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3개 중에서 1개만 CBM 대상 제품이고 2개는 CBM 대상 제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에서는 그 라인별로 사용되는 에너지 양을 따로 계측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CBM 대상 제품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측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줘야 되느냐? 이 나누는 거를 데이터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눌 때 만약에 우리 사업장은 운전 일지를 아주 정밀하게 작성을 해. 그래서 각 라인별로 가동 시간, 운전 시간을 일보로 써가지고 위에다가 결제까지 맡아가지고 서류 철해서 캐비넷에 넣어. 그리고 이 생산 라인에 설비 용량 자료도 현판을 딱 붙여놔가지고 보면은 다 나와. 그래서 운전 시간에다가 설비 용량을 곱하면은 얘가 해당 월, 일, 월, 년에 쓰는 전기량을 추정이 가능해.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정 고지서의 양을 비율 배분을 할 수 있어. 요것도 데이터 할당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운전 일지라든지 그 다음에 설비의 가동 용량을 관리하는 게 버거우신 것도 많아요. 그럼 그럴 때는 가장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제품의 생산 중량별로 비율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가동 시간의 용량대로 데이터 할당을 하는 거나 생산 중량을 가지고 데이터 할당을 하는 거나 실제 값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현질에는 가동률이라는 것도 있고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설비 용량에 가동 시간을 곱해서 데이터 할당 비율 배분을 하는 거는 이 효율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효율성까지 고려를 해서 할 만큼의 신뢰도 있는 기준 문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데이터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간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생산 중량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생산 중량도 사실 실제 값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제품이라도 전기를 많이 쓰는 제품,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제품이 있는데 중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까지는 고려 못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고려를 해주려면은 그만큼 설비 공정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여기에 대한 운전 일지나 아니면은 에너지 효율 정리라는 게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럼 이게 데이터 할당인데 이 문제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은 데이터 할당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데이터 할당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서 데이터 할당을 해야 된다라는 쪽인 분, 데이터 할당을 안 해도 된다라는 분. 자,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 문제에서는 괄호를 일부러 넣어놓은 이유가 있죠. 여기서 괄호를 보시면은 아래 표의 에너지 사용량은 CBM 대상 제품 기준 데이터 할당이 완료된 값이다. 즉
이 표 안에 있는 전기 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은 CBAM 대상 제품이 사용하는 양을 정리를 완료한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할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괄호에 문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CBAM 대상 제품에만 사용된 양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거라서 데이터 할당을 해야 되는 값인 겁니다. 근데 데이터 할당을 여기서는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괄호에 말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전기 사용량 고지서에 있는 1000kWh, 도시가스 사용량 5000루베가 다 721123 15,000톤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된 에너지 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1번, 2번 문제 때 다 계산을 해보셨죠. 그래서 계산하는 식을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이 문제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문제만 놓고 봤을 때 데이터 할당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제가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C기업은 전력고지서 1개로 전력 사용량을 관리 중이고 해당 전력량은 사무동의 전력 사용량을 포함하고 있다. 사무동은 기숙사를 또 포함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기숙사를 포함하고 있는 사무동은 전기 설비만 사용하고 있다. 사무동에서 사용 중인 전기 설비의 상세 현황이 아래 표와 같다. 그러면 C기업의 전력 사용량은 얼마일까? 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은 오전에 공부를 하셨을 때 CBAM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할 때 시스템 경계를 그림을 그리시면서 푸셨죠. 그때 푸실 때 시스템 경계 혹은 생산 경계에 포함이 되는 것과 포함이 되지 않는 거를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 제가 앞에서 문제 상세히 설명을 했을 때 전기 사용량이나 에너지 사용량 같은 경우 데이터 할당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운전 일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동 시간이랑 설비 용량을 알고 있으면은 그거 곱해가지고 전기 사용량 추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두 번째.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 포함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시계로 9분이거든요. 그래서 2시 19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집 여시고 여기 63쪽에서 괄호 있죠. 괄호 안에 아래표의 에너지 사용량은 CBM 대상 제품 기준 데이터 할당이 완료된 값임. 요거 X 치세요. 요거 없는 걸로 해주십시오. 이 문장은 보신 적이 없는 겁니다. 요 문장은 취소선을 그어주십시오. 취소선을 그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게 없으면은 데이터 할당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거를 저랑 같이 지금 취소선을 그으셨죠. 그러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할당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표의 에너지 사용량은 할당이 완료된 값임. 요게 아예 없는 문장이 되면 얘는 데이터 할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할당을 실제로 진행을 하시는데 요 문제만 가지고 데이터 할당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만 가지고 데이터 할당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가 총 제품 생산량이랑 CBAM 대상 제품의 생산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고지서에서 전기 사용량,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도시가스 사용량을 각각 CBAM 대상 제품과 비대상 제품의 사용량으로 나눠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앞 시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생산 중량 가지고 비율 배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총 제품 3만 톤 중에서 CBAM 대상 제품 15,000톤이니까 50%죠. 50%만 CBAM 대상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전기 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 5,000루베에 대해서 3만 분의 15,000에서 50%가 실제로 CBAM 대상 제품을 만드는 데 쓴 도시가스 양이 되고, 전기 또한 마찬가지 10,000kW의 50%만 사용이 된다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데이터 할당을 하시는 게 맞고, 데이터 할당을 하기 위해서 여기 문제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삭제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까요? 예, 요거는 제가 문제도 잘못 출제했고 설명도 여기까지 반영을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 다 풀어보셨죠? 8번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느냐?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제가 힌트 2개를 드렸어요. 힌트 드린 거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힌트가 뭐였냐? 오전에 공부하셨을 때 CBM 대상 제품 계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 경계나 시스템 경계에 포함이 돼야 될 거, 되지 말아야 될 거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경계에 포함해야지 말아야 될 거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그 CBM 대상 계산을 하실 때 중요한 게 계산을 해야 되는 그 범위 테두리 안에 포함이 되는 거 되지 않는 걸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요게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배출량 결과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CBM 대상 제품당 배출량 계산한 결과값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아야지 돼요. 작아야지 낮게 나올수록 좋습니다. 업체한테 이득입니다. 근데 아까 그 생산 경계나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데이터 할당이 되지 않으면 포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배출량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는 요 시스템 경계나 생산 경계 안에 포함이 돼야 될 거, 되지 말아야 될 거를 구분을 하시고 얘네를 데이터 할당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함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게 생산 공정과 상관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식당, 사무동, 기숙사, 그 다음에 아예 관련 없는 공장동. 그러니까 CBM 대상 제품이랑 관련 없는 공장동도 제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량 같은 이동연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연소들은 빼셔야 됩니다. 특히 뭐 차량, 사장님이 타고 다닌 차량, 영업용 차량, 그 다음에 뭐 운송용 트럭,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서 지게차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빼셔야 됩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생산 공정 프로세스 안에 제품과 제품의 부산물이 이동하는 트레일은 포함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가 고려를 하는 거는 대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동연소는 무조건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에요. 폐기물 처리 시설은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이 뭐냐면은 소각, 매립,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그 다음에 뭐 재활용 처리 시설 같은 것들, 이런 거는 무조건 다 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하신 게 한국에서는 RTO, 플레어 스택 요런 거를 폐기물 처리 시설로 봐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플레어 스택, RTO류는 얘가 제품 생산하는 프로세스랑 관련 있을 설비일 경우에는 포함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요 플레어 스택이나 RTO가 생산 공정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정도의 규모의 업체는 큰 업체예요. 그래서 영세업체나 중소 중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포함이 안 되고,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 굉장히 큰 도장 설비가 있다 라고 하면은, 도장 설비가 거의 공장 한 개동 정도의 도장 설비이면은 걔는 대기배출 대기오염 방지법에 의해서 뭐 2급이나 3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RTO류를 반드시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만 포함이 보통이 돼요. 그런데 가면서 우리 공장에서 봤을 때 일단 매연이 나오는 굴뚝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매연이 나오는 굴뚝이 있다 그러면 식당이냐 아니냐, 진짜로 플레어 스택이나 RTO류냐, 그러면은 만약 플레어 스택이나 RTO류면은 얘가 CBM 대상 제품을 만드는 그 생산 공정에 딸린 거냐 아닌 거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외가 된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사무동, 그리고 사무동에 포함된 기숙사는 포함이 되면 안 되는 시설이겠죠. 그래서 요 C기업의 전력 사용량 같은 경우는 C기업의 전력 고지서에서 사무동 기숙사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을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동에서 쓰는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계측기가 달려있는 게 아니어서 요 설비 종류랑 가동 시간, 소비 전력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보시면은 컴퓨터의 모니터, 그 다음에 본체, 에어컨 요렇게 있어요. 요거 각각의 소비 전력 용량이 있고 사용 시간의 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65일 중에 며칠을 하루에 몇 시간을 가동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 곱하시면은 전기 사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이 정도고 결국 한전고지서 활용해서 한전고지서에서 요만큼을 빼면은 C 기업의 전기 사용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요 방법으로 만약에 전기 사용량을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구비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희가 오늘은 배출량 산정하고 그 다음에 뭐 템플릿 작성하는 것까지가 교육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실습 교육에. 그런데 전환 기간이 이번 달 31일까지예요. 그리고 오늘이 9일인가요? 한 22일 정도만 지나면은 바로 확정 기간입니다. 확정 기간이 되면은 오전에 배우셨죠? 확정 기간이 되면은 전환 기간에 비해서 달라지는 게 있다.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게 뭐냐?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CBM 배출량을 계산을 해서 숫자만 나오면은 그 숫자를 EU 거래처에 전달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면 올해 말고 내년이 되는 순간 그 숫자에 대해서 제3자 검증을 받으셔서 검증 보고서를 부침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검증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 난 검증 받아봤다. 검증 받아보셨는데 검증 심사원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귀찮게 하셨죠. 막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이 숫자는 어느 문서에서 나왔냐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않으셨나요? 하셨죠? 확정 기간의 검증은 그것보다 서너 배 더 까다롭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검증이라는 거는 검증 심사원이 현장에 와서 어떤 데이터를 어느 기준으로 수집을 했고 그거에 대한 증빙이 현장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우리 계산하면서 뭐 데이터 할당했다. 데이터 할당할 때 고지서를 가지고 했다. 그 다음에 고지서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데이터 할당을 했는데 뭐 생산 중량을 가지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지서 실물 가지고 오세요. 12개. 그 다음에 생산 중량 가지고 했다. 그러면 생산 중량 그 숫자의 근거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럼 종이에 A4지에 그 생산 중량 숫자만 써서 가지고 오잖아요. 아니요, 이거 말고요.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관리가 되는지 내부 시스템을 봐야 되겠으니까 시스템 화면을 저한테 보여주시던지 일지를 가지고 오시던지 서류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증빙 자료까지 검토를 하는 게 검증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렇게 운전 시간에 가동 용량 있잖아요. 설비 용량을 곱해가지고 데이터를 취합할 때 검증심사원은 뭘 보느냐?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 운전일지. 운전일지를 본다라는 거는 운전일지에서 여기 가동일수의 사용시간 보이시죠? 요거들이 실제로 문서화되어 있느냐. 근데 그 문서는 공식적이고 신뢰도 있는 문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서 사업장에서 운전일지나 가동일지를 쓰시면은 상단에 그 도장이나 사인 서명 상위단 받게끔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철해가지고 문서 만드시잖아요. 아니면 기업 문서 하듯이 그 문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비 전력 혹은 설비의 용량 같은 거 요거에 대한 증빙 자료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설비 뒷면에 보시면은 그 설비 매뉴얼이나 가동 그 용량 같은 거 쓰여져 있거든요. 그거 보고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관리를 하시던지 특히 그 프로세스나 공장 설비 같은 경우는 현판 붙어 있거든요. 현판에 보통 그 설비의 모델링 넘버랑 그 다음에 뭐 운전 조건 같은 거 주의사항이랑 용량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구비가 돼야지 요 방식을 써서 검증까지 통과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쓰실 때는 그 두 가지 증빙 자료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증빙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은 증빙 자료에 준한 근거 자료를 백업으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